1999년 1월 19일 강원도 삼척의 한 비포장도로에서 신혼부부가 엽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채 한 달도 안 된 젊은 부부였습니다. 범인이 사용한 무기는 경찰서에서 합법적으로 반출한 12게이지 엽총이었고 범행 동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추월 과정에서 일어난 먼지,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전과 육범의 흉악범은 범행 직후 살인 무기를 다시 경찰서에 맡기는 대담함을 보였고 6개월간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검거든 주범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어린 딸은 아버지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고작 먼지 하나가 어떻게 이토록 끔찍한 비극을 불러왔는지, 그리고 정의는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99년 1월 19일 오후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일대의 산악도로는 겨울 햇살 아래 고요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의 도로는 대부분 비포장 상태였고 차량이 지날 때마다 붉은 흙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이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상우와 이윤서 부부는 검은색 고급 세단을 타고 이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고 차 안에는 행복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와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가끔씩 옆자리의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서는 창밖의 겨울 풍경을 보며 앞으로 함께할 날들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길은 단지 목적지로 가는 통로였을 뿐 그 어떤 위협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서가던 낡은 소형 승용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비정상적으로 느린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고 상호는 안전하게 추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세단은 부드럽게 소형차를 추월했고 그 과정에서 비포장도로 특유의 거대한 흙먼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타이어가 지면을 박차며 만들어낸 붉은 먼지는 뒷차의 앞유리를 순식간에 뒤덮었습니다. 이것은 비포장도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고 상우 부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뒷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에게 이 먼지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태식, 전과 육범의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강력 범죄로 교도소를 드나들며 사회에 대한 깊은 적개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조진호 역시 전과 5범으로 두 사람은 평소에도 사소한 일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차를 뒤덮자 조진호가 먼저 거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강태식의 얼굴에는 순식간에 분노가 번졌습니다. 저 새끼들이 감히. 강태식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했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보복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가속 페달을 입는 힘껏 밟았습니다. 소형차의 엔진이 비명을 지르듯 울부짖었고 차는 미친 듯이 앞서가는 세단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상호는 백미러를 통해 뒷차가 무섭게 따라붙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급한 차량이라고 생각했지만 뒷차의 움직임은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뒷차맨 상호의 세단에 바짝 붙어 좌우로 흔들리며 압박했습니다. 좁은 산악도로에서 이런 주행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상호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꼈고 속도를 줄여 길을 양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뒷차는 상호의 의도를 무시한 채 더욱 공격적으로 세단을 압박했습니다. 윤서는 점점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저 차 왜 저러는 거야? 상호는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길 터주면 지나갈 거야. 하지만 상황은 상호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태식은 상호의 세단을 추월하더니 도로 한복판을 가로막으며 급정지했습니다.
타이어가 노면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엄청난 먼지가 다시 한번 피어올랐습니다. 상우는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두 차량은 비포장도로 한가운데에서 정지했습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겨우 산속에 정적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강태식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베넬리 5연발 엽총이었습니다. 이 총은 강태식이 대전의 한 경찰서에서 합법적으로 반출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총기 관리 체계는 현재보다 느슨했고 전과다라 하더라도 사냥을 명목으로 총기를 일시적으로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이 허점을 이용해 살인 무비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가 장전한 탄환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냥용 산탄이 아니라 12게이지 슬러그탄이었습니다. 이 탄환은 수십 개의 작은 납구슬이 퍼지는 산탄과 달리 하나의 거대한 납덩어리가 엄청난 속도로 발사되는 특수 탄환입니다. 멧돼지 같은 대형 짐승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무기가 이제 무고한 신혼부부를 향해 겨눠지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총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도 처음에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먼지 때문에 항의를 하러 내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해를 풀기 위해 운전석 창문을 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길이 험해서 먼지가... 상우의 사과는 끝까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강태식은 아무 말 없이 차의 보넷을 넘어 상우의 얼굴 정면으로 차가운 총구를 들이댔습니다. 1999년 1월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금속 총구와 마주한 상우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윤서는 조수석에서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귀청을 찢는 굉엄과 함께 첫 번째 총성이 고요한 산골짜기를 뒤흔들었습니다. 12게이지 슬러그탄은 운전석 유리를 산산조각내며 한상우의 두부와 흉부를 관통했습니다. 거대한 파괴력 앞에 한상우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핸들 위로 쓰러졌습니다. 세단 안은 순식간에 화약 냄새와 선열로 가득했습니다. 옆자리의 윤서는 남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를 온몸에 뒤집어 쓴 채 정신을 잃을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붙잡으며 제발 멈춰달라고,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식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윤서는 단지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증인일 뿐이었습니다. 강태식은 울부짖는 윤서를 향해 두 번째 발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굉음이 울렸고 윤서의 기도는 끝내 완성되지 못한 채 끊어졌습니다. 신혼의 단꿈을 꾸던 두 사람의 미래는 그렇게 영원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흙먼지 때문에 시작된 사소한 불쾌감이 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데 걸린 시간은 채 3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총구를 거두며 쓰러진 부부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봤습니다. 조진호는 차 안에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을 실행하듯 침착했습니다. 1999년 1월 19일 강원도 삼척의 비포장 도로 위에서 한 쌍의 신혼부부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죄는 좁은 길에서 앞차를 추월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총성이 울린 지 채 1분도 지나지 않았지만 강태식은 이미 다음 수순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과 육범이었고 경찰의 수사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단순한 보복 살인으로 밝혀진다면 경찰은 도로 위에서 발생한 시비나 추격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근을 지나간 모든 차량을 추적할 것입니다. 목격자가 있었는지, CCTV는 없었는지, 주변 주민들의 진술은 어떤지 샅샅이 뒤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금품을 노린 무차별 강도 살인으로 보인다면 어떨까요? 경찰의 수사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피해자의 원한 관계, 금전 거래 내역, 전문 강도 조직 등을 중심으로 수사가 전개될 것이고 도로 위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입니다. 강태식은 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계산해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분노가 아니라 냉혹한 생존 본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갑을 챙겨. 강태식이 조진호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조진호는 망설임 없이 차에서 내려 피냄새가 진동하는 세단의 문을 열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상우가 핸들에 기댄 채 쓰러져 있었고 조수석에는 윤서가 고개를 떨군 채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조진호는 상우의 재킷 안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어서 뒷좌석에 놓여있던 윤서의 가방을 열어 그녀의 지갑과 소지품들을 챙겼습니다. 두 사람의 손놀림에는 죄책감이나 망설임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냥을 마친 뒤 전리품을 챙기는 사냥꾼처럼 태어냈습니다. 강태식은 지갑 속에 든 현금을 확인했습니다.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금품을 노린 범행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갑은 버려야 해, 여기서 멀리. 강태식은 지갑에서 현금만 빼낸 뒤 지갑 자체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도주 경로를 따라 야산 숲을 깊숙한 곳에 지갑들을 던져버릴 계획이었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지갑을 발견하더라도 범인이 도주하면서 급하게 버린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사는 더욱 혼선에 빠질 것이고 강도살인이라는 가설이 더욱 힘을 얻을 것입니다. 조진호는 차량 내부를 한 번 더 훑어보며 다른 귀중품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챙길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부부였기에 많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진호는 뒷좌석에 놓인 여행 가방을 열어볼까 고민했지만 강태식이 고개를 저으며 제지했습니다. 시간 끌지 마. 빨리 움직여야 해. 강태식은 주변을 경계하며 서둘렀습니다. 비록 이곳이 인적이 드문 산악도로였지만 언제 다른 차량이 지나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차량 문 손잡이와 자신들이 만진 부분을 옷소매로 대충 닦아냈습니다. 1999년 당시에는 현재처럼 정밀한 DNA 감식이나 지문 채취기식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강태식은 경험상 기본적인 흔적 제거는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강태식은 마지막으로 세단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유리는 산산조각 나 있었고 좌석과 대시보드는 붉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화약 냄새와 선열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두 사람의 시신은 그대로 좌석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이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자. 강태식의 짧은 명령과 함께 두 사람은 자신들의 소형차로 돌아갔습니다. 조진호가 먼저 조수석에 올라탔고 강태식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다시 한번 고요한 산속을 깼습니다. 강태식은 핸들을 돌려 차를 돌렸고 그들이 왔던 길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조진호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아무도 안 봤을까요? 강태식은 백미러를 통해 뒤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봤으면 벌써 소리 질렀겠지. 이 시간에 이 길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하지만 강태식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한 사이 한 사람이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도로공사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박도준의 차량이 바로 그들 뒤에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도준은 도로 한복판에 멈춰선 세단과 그 주변에서 총기를 든 채 서성이는 두 남자를 멀리서 목격했습니다. 박도준은 즉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경험 많은 건설 현장 감리자로서 위험한 상황을 판단하는 직관이 있었습니다. 그가 본 광경은 명백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는 총을 들고 있었고 세단의 유리창은 깨져 있었습니다. 박도준은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속도를 높여 그 지역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식은 백미러를 통해 뒤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목격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총을 든 모습을 범행 현장을 똑똑히 본 목격자가 말입니다. 강태식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 사람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쫓아. 강태식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진호는 놀란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형님, 또요? 이미 둘이나. 입 닥쳐. 저 새끼가 우릴 봤어. 강태식은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소형차는 다시 한번 엔진을 울부짖으며 박도준의 차량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은 여전히 비포장고로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총성이 울리기 전 이제 채 몇 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박도준은 백미러를 통해 뒤에서 빠르게 따라오는 소형차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본 광경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총을 든 남자, 깨진 유리창, 그리고 차 안에 쓰러진 듯한 사람들. 박도준은 건설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수많은 위험한 상황을 겪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본능이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도망쳐야 한다고. 지금 당장. 박도준은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습니다. 그의 차량은 비포장도로의 굴곡을 따라 요동치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뒤따르는 소형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이미 2사람을 죽인 상태였고 3번째 목격자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더 빨리! 강태식이 조진호에게 소리쳤습니다. 조진호는 손으로 대시보드를 움켜쥔 채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형님, 이러다 사고 나요. 길이 너무 험해. 닥쳐! 저 새끼 놓치면 우리 다 끝이야! 강태식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광기가 역력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옆총을 움켜쥐었습니다. 비포장 도로에서 운전을 하면서 총을 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강태식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도준은 이 지역의 지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이 도로를 오가며 공사 현장을 점검했고 어디에 급커브가 있고 어디가 상대적으로 평탄한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량이 뒷차보다 성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형 지식으로 그 격차를 메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식은 예상을 뛰어넘는 집요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비포장도로의 흙먼지를 뚫고 박도준의 차량과의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두 차량 사이의 거리가 약 30m까지 좁혀진 순간 강태식은 창문을 내렸습니다. 겨울산 속에 차가운 바람이 차 안으로 몰아쳤고 그는 옆총을 창밖으로 내밀었습니다. 박도준은 백미러를 통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총구가 자신을 향해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좌우로 흔들며 지그재그로 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비포장 도로에서 이런 주행은 매우 위험했지만 총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강태식은 움직이는 차량에서 조준을 시도했습니다. 비포장 도로의 울퉁불퉁한 노면이 차량을 계속 흔들었고 박도준의 차량은 끊임없이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명중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태식은 평소 총기 사냥에 익숙했고 움직이는 표적을 쏘는데 경험이 있었습니다. 순간 박도준의 차량이 직선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강태식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을 멈추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3번째 총성이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12게이지 슬러그탄이 발사되며 엄청난 반동이 강태식의 어깨를 강타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탄화는 공기를 가르며 박도준의 차량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박도준은 갑자기 앞 유리가 폭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동시에 그의 머리에 뭔가가 강하게 충격을 가했습니다. 뜨거운 고통이 두피를 스쳤고 순식간에 시야가 붉어졌습니다. 피가 얼굴로 쏟아져 내렸고 그의 두 눈을 덮었습니다. 박도준은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백색광이 눈앞을 가득 채웠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12게이지 슬러그탄은 박도준의 전면 유리를 관통한 뒤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만약 탄환이 몇 센티미터만 더 낮게 날아왔다면 박도준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탄환은 그의 두피만을 찍고 지나갔습니다. 엄청난 출혈이 있었지만 치명적인 손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박도준은 두피에서 흘러내리는 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핸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피를 닦아내며 필사적으로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제발, 제발! 박도준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 강태식은 박도준의 차량이 비틀거리는 것을 보며 명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 발을 더 쏘려고 총을 재장전했습니다. 베넬리 5연발 역총에는 아직 탄환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도준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지형에 대한 기억에 의존해 운전했습니다. 그는 이 도로를 수없이 오갔기 때문에 어디에 커브가 있고 어디가 직선인지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계속 피를 닦아내며 다른 한 손으로는 핸들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뒤에서 강태식이 다시 총을 켜넣습니다. 4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박도준의 트렁크를 관통했습니다. 탄환은 뒷좌석을 뚫고 지나가며 좌석 소음을 흩날렸지만 박도준에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박도준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사 현장 사무실이 멀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곳에는 공사 인부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만 가면 그곳까지만 버티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량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피로 범벅된 시야 속에서 박도준은 희미하게 앞쪽의 건물 군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됐습니다. 강태식은 박도준의 차량이 공사 현장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앞쪽에 건물들이 보이고 사람들의 실루엣이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만약 저곳까지 가게 되면 더 이상 추격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목격자가 생기게 됩니다. 채길. 강태식은 욕설을 내뱉으며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소형차가 비포장도로에서 미끄러지며 멈춰섰습니다. 조진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그만하죠. 저기 사람들 많아요. 강태식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총을 내리며 앞쪽을 노려봤습니다. 박도준의 차량은 공사 현장 사무실 앞에 급정거했고 차에서 비틀거리며 내린 박도준은 피로 범벅된 채 사무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살인이에요! 경찰을 불러주세요! 박도준의 절규가 공사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인부들이 놀라 뛰쳐나왔고 피투성이가 된 박도준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한 인부가 급히 사무실로 뛰어들어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강태식은 더 이상 추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핸들을 돌려 차를 후진시킨 뒤 왔던 길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소형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산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는 긴급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1999년 1월 19일 오후 삼척경찰서는 비포장도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엽총으로 무장한 남자들이 차량을 습격했고 최소 3명이 총격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도준은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두피 상처를 봤을 때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2게이지 슬러그탄이 두피를 스치고 지나간 흔적이었습니다. 몇 센티미터만 빗나갔어도 즉사했을 상황이었습니다. 박도준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이 사건의 유일한 생존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1999년 1월 19일 저녁, 삼척경찰서는 비상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엽총을 사용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는 지역경찰로서는 처음 접하는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사건 현장으로 출동했고 비포장도로 한가운데 멈춰선 검은색 세단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의 유리는 산산조각 나 있었고 차 안에는 한상우와 이윤서 부부의 시신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머리와 가슴에 치명적인 총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차량 내부는 혈흔으로 가득했고 좌석과 대시보드 곳곳에 탄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 감식반은 즉시 증거 수집에 탁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차량 내부와 주변에서 발견된 탄환 조각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탄환 조각을 분석한 결과 12게이지 슬러그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냥용 산탄이 아니라 대형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특수 탄환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엽총을 소지하고 있으며 그것도 상당한 파괴력을 지닌 탄환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현장에는 범인들의 명확한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비포장도로의 거친 흙바닥에는 수많은 차량 타이어 자국이 뒤섞여 있었고 범인 차량의 흔적을 특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1999년 당시에는 현재처럼 도로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 외딴 산악도로에는 감시 카메라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는 박도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머리에 중상을 입고 수술대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그의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진술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박도준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수사팀은 피해자들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상우와 이윤서는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혼부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특별한 원한 관계나 금전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여행을 떠났다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이 발견되지 않은 것도 수사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강도살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 강도조직의 수법치고는 너무 무모했고 차량이나 다른 귀중품은 그대로 남겨둔 채 지갑만 가져간 것도 이상했습니다. 한편 전국의 엽총 소지자 명단이 수사팀에 전달되었습니다. 12게이지 슬러그탄을 사용할 수 있는 엽총을 합법적으로 소지한 사람들의 목록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명단을 토대로 소지자들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수백 명에 달했고 일일이 확인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후 박도준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에게 진술을 받으려 했지만 박도준의 기억은 충격으로 인해 단편적이었습니다. 그는 총을 든 남자들을 봤다고 진술했지만 얼굴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멀었고 공포에 질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량의 색상과 대략적인 형태만을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낡은 소형차였어요. 색은 어두운 색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남자 2명이 타고 있었고 운전석의 남자가 총을 쐈어요. 박도준의 진술은 수사에 도움이 되었지만 범인을 특정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지역에서 낡은 소형차를 운전하던 사람들을 조사했지만 명확한 용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사는 난항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원한 관계, 강도 조직, 우발적 충돌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한 달여 후인 1999년 2월 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태식은 대전의 한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1월에 사냥을 위해 반출했던 베넬리 엽총을 다시 영치하겠다며 경찰서에 나타난 것입니다. 담당 경찰관은 강태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사냥 시즌마다 총기를 반출하고 반납하던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사냥은 잘 다녀왔어요? 경찰관이 무심코 물었습니다. 강태식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별로 못 잡았어요. 날씨가 안 좋아서. 경찰관은 총기를 확인한 뒤 보관대장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강태식에게 전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총기 반출과 반납은 합법적인 절차였고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식은 서류에 서명을 하고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그가 막 제출한 엽총은 바로 한 달 전 삼척에서 2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총기 관리 시스템은 실시간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각 경찰서는 독립적으로 총기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대전경찰서는 삼척에서 발생한 엽총 살인 사건과 자신들이 보관 중인 총기를 연결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태식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작동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살인 무기를 가장 안전한 장소, 즉 경찰서 안에 숨긴 것입니다. 경찰이 전국의 엽총 소유자를 조사하더라도 이미 총기를 반납한 자신은 의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산은 적중했습니다. 삼척경찰서의 수사팀은 엽총 소유자 명단을 확인하며 수사를 이어갔지만 강태식의 이름은 우선순위에 밀려났습니다. 그는 이미 총기를 경찰서에 반납한 상태였고 사건 당일 삼척 지역에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피해자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상우와 이윤서의 부모들은 자식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2사람이 남긴 어린 딸들이었습니다. 결혼 전 상우에게는 전 결혼해서 낳은 어린 딸이 있었고 이 아이는 이제 아버지를 잃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왜 돌아오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매일 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장례식장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신혼의 행복을 꿈꾸던 2사람이 차가운 관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고작 흙먼지 때문에 이런 참극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경찰에게 범인을 꼭 잡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수사는 여전히 진전이 없었습니다. 1999년 2월
3월이 지나가며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시들해졌고 새로운 사건들이 뉴스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고통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범인이 잡히기를 기도했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경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미세한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 해결의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범인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고 새로운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태식과 조진호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삼척의 그 오후는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강태식은 가끔 술자리에서 자신의 무용담을 흘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허풍으로 치부했습니다. 누가 감히 사람을 죽이고도 이렇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범인들의 오만함은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입조심을 하지 못한 그들의 말실수가 곧 정의의 그물망에 걸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몇 달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1999년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이 흐르는 동안 삼척경찰서의 수사팀은 수백 건의 제보를 검토했고 수십 명의 용의자를 조사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점차 미제 사건으로 남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장은 정보원 네트워크를 가동했습니다. 전과자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정보원들에게 엽총 관련 정보가 있으면 즉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총기 사용에 대해 자랑하거나 삼척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강태식과 조진호는 자신들이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경계심은 점점 느슨해졌습니다. 특히 강태식은 자신의 과거 범죄 경력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향이 있었고 술만 마시면 입이 가벼워졌습니다. 1999년 6월 어느 날 밤 강태식은 아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이 몇 잔 돌아가자 그는 평소처럼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에서의 일화, 경찰을 속인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대담한 사람인지를 과시했습니다. 내가 올해 초에 삼척에서 한 건 했는데 강태식이 술잔을 대며 말을 꺼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또 시작이라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부분은 그의 허풍으로 치부했지만 한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먼지 좀 날렸다고 쏴버렸지. 고급차 타고 다니는 놈들이 우릴 무시하더라고. 강태식의 말은 점점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조진호는 옆에서 형륜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취한 강태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들, 병신들이지. 총은 이미 경찰서에 넣어뒀는데 뭘 찾겠어. 술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이 대화를 기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술주정으로 생각했지만 며칠 후 우연히 뉴스에서 삼척 엽총 살인 사건에 대한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그날 밤 강태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삼척, 총, 경찰서에 넣어뒀다는 말들이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경찰정보원으로 활동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경기지방경찰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정보원의 제보는 구체적이었습니다. 강태식이라는 인물이 삼척에서 엽총으로 사람을 쐈다고 자랑했으며 총기를 경찰서에 맡겼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즉시 삼척경찰서에 연락했고 수사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강태식이라는 이름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자 그의 전과 기록이 나왔습니다. 전과 6범의 강력 범죄자였고 과거에 엽총을 소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999년 1월에 대전의 한 경찰서에서 엽총을 반출했다가 2월 말에 다시 반납한 기록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대전경찰서에 연락하여 강태식이 반납한 총기를 긴급 압수했습니다. 탄도 전문가들이 총기를 분석한 결과 이 총에서 발사된 탄환과 삼척 현장에서 발견된 탄환 조각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강태식과 조진호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보원들을 총동원하여 그들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1999년 7월
두 사람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경찰은 신중하게 체포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강태식은 흉악범이었고 과거에도 경찰에 폭력적으로 저항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총기를 다루는데 익숙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체포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1999년 7월 중순의 어느 날 새벽, 체포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특공대원들이 방탄복을 착용하고 권총을 장전한 채 호텔을 보유했습니다. 호텔 관리계에게 협조를 구해 강태식과 조진호가 묵고 있는 객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5시,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특공대원들은 소리 없이 객실 문 앞에 집결했습니다. 팀장이 손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3, 2, 1, 쾅. 문이 발로 차이며 열렸고 특공대원들이 일제히 객실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침대에서 자고 있던 강태식과 조진호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순간적으로 저항을 생각했지만 자신을 겨누고 있는 총구들을 보고는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태식, 조진호! 너희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객실에 울렸습니다. 강태식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발각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강태식이 발악했지만 경찰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조진호는 이미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호텔 밖으로 연행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호텔 입구에는 경찰차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식과 조진호는 각각 다른 차량에 태워졌습니다. 그들이 탄 경찰차는 곧바로 삼척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강태식은 여전히 항변했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는데? 내가 뭘 했다는 거야? 하지만 동행한 형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입이 증거를 만들었어. 술자리에서 자랑하던 게 기억나지? 그 순간 강태식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졌습니다. 자신의 입 때문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만했지만 결국 자신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삼척 경찰서에 도착한 두 사람은 즉시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사팀은 6개월간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탄도 분석 결과, 박도준의 목격 진술, 그리고 정보원의 제보 내용까지. 조진호가 무너졌습니다. 형님이 다 한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강태식은 조진호를 노려봤지만 이미 상황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그도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그 새끼들이 먼저 우릴 무시했어. 6개월간 미궁에 빠져있던 사건이 마침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유가족들에게 즉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피해자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소식이었습니다. 1999년 7월 삼척 신혼부부 엽총살인 사건의 범인이 검거되었다는 뉴스가 전국에 보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범행 동기가 고작 먼지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이토록 가볍게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2000년 강태식과 조진호는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강태식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조진호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언론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법정 방청석은 피해자 유가족과 시민들 그리고 취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첫 공판이 열린 날 강태식은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후회나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표정한 얼굴로 방청석을 둘러보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그의 모습을 보며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재판장이 강태식에게 범행 동기를 묻자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먼지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법정이 순간 술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이유가 고작 그것이었다는 말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법정 경위가 부축해서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검사는 강태식의 범행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사전 계획 없이 사소한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고 범행 후에는 지갑을 훔쳐 강도살인으로 위장했으며 목격자까지 살해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살인 무기를 경찰서에 반납하여 수사를 교란하려는 대담함은 범죄의 죄질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피고인은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선량한 시민들을 지극히 사소한 이유로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신혼의 꿈을 안고 여행을 떠났다가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검사는 강태식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사형 구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이 그만큼 중대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강태식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재판장은 변호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라 하더라도 그 동기가 지극히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입니다. 게다가 범행 후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목격자를 살해하려 한 것은 계획적 범행의 특징을 보입니다. 조진호는 법정에서 계속 울먹이며 자신은 강태식에게 끌려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총을 쏘지 않았고 단지 옆에 있었을 뿐이라며 선처를 애원했습니다. 저는 정말 말렸습니다. 형님이 너무 무서워서 저항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조진호가 범행 후 지갑을 챙기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범행을 방조하고 은폐에 협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박도준이 증인으로 출석해 그날의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그는 증언석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총알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을 때 정말 이대로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제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도준의 증언을 들으며 방청석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피해 부부는 그런 기적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도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한상우의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착한 아이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새 출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길을 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고작 먼지 때문에 말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이윤서의 아버지도 비통한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제 딸은 이제 막 결혼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평생 이 아픔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부디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재판부는 신중하게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범행의 동기, 수법, 그리고 범행 후의 행동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몇 달간의 심리 끝에 마침내 선고 공판날이 왔습니다. 2000년 하반기 법정은 다시 한번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태식은 지극히 사소한 이유로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피해자들을 살해했습니다. 범행의 동기는 극도로 이기적이며 수법은 잔인하고 대담했습니다. 범행 후에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 강태식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사형 선고는 극히 드문 일이었고 이 사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이었습니다. 강태식은 판결을 듣고도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후회의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진호에 대한 판결도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조진호는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범행 현장에 동행하여 방조했고 범행 후 증거 인멸에 협조했습니다. 다만 주도적 역할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유가족들은 조진호의 형량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이 평생 짊어져야 할 고통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짧았습니다. 한상우의 아버지는 방청석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고작 5년입니까? 우리 아이는 평생 돌아오지 못하는데. 법정 경위가 그를 진정시켰지만 유가족들의 상실감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난 후 유가족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태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법원은 강태식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류상의 승리에 불과했습니다.
강태식은 자신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배상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가의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가 미비했던 당시 유가족들은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슬픔만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조진호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모범수로 복역하며 형기를 단축받았고 2005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출소 당시 그는 30대 중반의 나이였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유가족들에게는 어떠한 사과나 배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강태식은 사형수로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형 집행은 1997년 이후 중단된 상태였고 강태식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매일 3끼 식사를 제공받으며 국가의 보호 아래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린 딸들은 부모를 잃은 상처를 안고 성장해야 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상실감 속에서 그들은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가해자는 교도소에서 보호받고 있었지만 피해자의 가족들은 아무런 지원 없이 고통스러운 현실과 싸워야 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2022년이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2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한상우와 이은서가 살아있었다면 4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을 것이고 그들의 딸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모는 1999년 그 겨울날 영원히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강태식은 여전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23년간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는 국가의 보호 아래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그는 천주교로 개종했고 모범수로 생활하며 다른 재소자들에게 종교적 가르침을 주는 역할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2022년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태식이 사형제도 위헌 헌법소원의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그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형제도는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야만적인 형벌입니다. 문화국가,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제도가 존속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오랜 교도소 생활을 통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종교를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사형은 교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비인간적 형벌입니다. 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회는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특히 피해자 유가족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상우의 동생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은 생명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고작 먼지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23년 동안 살아있으면서 이제 와서 자기 생명을 지켜달라고 합니까? 형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이윤서의 친구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윤서는 평생 살면서 누구 하나 미워한 적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이렇게 끔찍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가해자는 지금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정의인가요? 강태식의 주장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종교를 통해 완전히 변화했으며 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배상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단 한 번도 피해자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2억 원의 배상금 판결에 대해서도 재산이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며 어떠한 이행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종교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들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강태식의 주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부는 사형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했지만 강태식의 범죄가 너무나 잔혹하고 동기가 사악해서 사형이 정당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한 법학 교수는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아무런 원한도 없는 사람들을 사소한 이유로 살해하고 범행 후에도 반성 없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경우는 사형 외에는 다른 형벌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강태식이 주장하는 인권이 피해자들의 인권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에게는 변화할 기회도 사과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23년 동안 생명을 유지하며 변화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그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한편 교도소 내부에서 강태식과 함께 생활했던 다른 재소자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일부는 그가 정말로 변화한 것 같다고 했지만 다른 재소자들은 그가 여전히 자신의 범죄에 대해 정당화하는 말을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전직 교도관은 익명으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강태식은 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반성인지는 의문입니다. 교도소에서 잘 지내는 것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강태식이 사형제도 위헌 소원에 참여했다는 소식은 오랫동안 잊혀졌던 이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언론은 1999년 사건을 다시 조명했고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도 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고작 먼지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이제 와서 자기 생명은 소중하다고? 피해자들에게는 변화할 기회조차 없었는데 가해자만 변화를 주장할 권리가 있나요? 2억 원 배상도 안 하면서 무슨 반성을 했다는 건가요? 사회는 다시 한번 이 사건의 부조리함에 분노했습니다. 가해자는 국가의 보호 아래 생명을 유지하며 권리를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은 영원히 침묵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여전히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평생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의 사형 집행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는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사형 집행이 중단된 상태였고 강태식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하며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9년 1월 19일 삼척의 그 비포장 도로에서 멈춰버린 한상우와 이윤서의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딸들이 자라나는 모습도 손주를 보는 기쁨도 평범한 일상의 행복도 모두 영원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2022년의 대한민국은 가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정의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2023년 법무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국 각지의 교정시설에 분산 수용되어 있던 사형수들을 서울구치소로 집중 이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태식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사형수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사형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2023년 어느 날 강태식은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 차량에 실렸습니다. 그가 이감된 서울구치소에는 이미 수십 명의 사형수들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언론에 널리 알려진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모인 곳, 그곳이 강태식의 새로운 거처가 되었습니다. 서울구치소로의 이감 소식은 다시 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은 1999년 삼척 사건을 다시 보도했고 사람들은 24년 전 그 끔찍한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상우의 어머니는 이제 70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24년 동안 아들의 사진 앞에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이감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기자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은 24년 전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감이 곧 사형 집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단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의 기대는 다시 한번 좌절되었습니다. 한편 공범 조진호는 2005년 출소한 이후 완전히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형기를 마쳤고 더 이상 사법당국의 감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출소 후 그는 이름을 바꾸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조진호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는 철저히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재혼을 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시민의 얼굴로 누군가의 이웃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조진호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5년의 형기를 마친 뒤 아무런 제약 없이 사회로 돌아갔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사과도 없었고 2억 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1999년 그날 일어났던 삼척의 비포장 도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친 흙길은 깨끗한 아스팔트로 포장되었고 주변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 강원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드라이브 코스가 되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이곳에서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겨울 햇살이 비추는 포장도로 위로 차들이 평화롭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날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가끔 이 길을 지나는 나이든 주민들은 1999년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여기가 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지. 신혼부부가 총에 맞아 죽은.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들이 흔들리고 누군가는 그 소리에서 24년 전 총성의 메아리를 듣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만큼 그 사건의 충격이 깊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박도준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뒤 평범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건설 현장 감리 일을 하고 있었고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끔 악몽을 꿉니다. 총구가 자신을 향해 겨누어지는 꿈, 피로 범벅이 되어 필사적으로 운전하는 꿈. 깨어나면 식은땀이 온 몸을 적시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여전히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12게이지 슬러그탄이 스치고 지나간 자국, 그것은 그날의 공포를 평생 증명하는 표식이었습니다. 박도준은 언론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사건 20주년을 맞아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몇 센티미터만 빗나갔어도 저도 그날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신혼부부는 그런 행운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한상우와 이윤서의 딸들은 이제 2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너무 어렸을 때 헤어졌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진 속의 아버지만 알 뿐입니다. 그들은 조부모의 손에서 자랐고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들은 성인이 된 후 아버지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노했고 슬퍼했고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가해자는 여전히 살아있고 심지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아버지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아버지의 기일이 되면 삼척을 찾습니다. 그곳에 아버지의 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묘 앞에 서면 그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만나보지도 못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이렇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야 했던 아버지에 대한 슬픔. 2023년 현재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남겼습니다. 첫째, 총기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사건 이후 전과자의 총기 소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고 총기 반출 및 반납 절차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둘째, 사형제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강태식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셋째,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국가 지원이 거의 없었지만 이후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강화되었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과연 무엇인가? 사소한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질 때 우리 사회는 무엇을 잃는가?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 서울구치소의 한 독방에서 강태식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세끼 식사를 제공받고
운동 시간을 가지며 종교 활동을 합니다. 그의 생명은 법의 보호 아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척의 묘지에는 한상우와 이윤서가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1999년 1월 19일에 영원히 멈췄습니다. 그들에게는 변화할 기회도, 변명할 기회도, 미래를 꿈꿀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999년 1월 19일, 삼척의 비포장도로에서 일어난 먼지는 불과 몇 초 만에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공기가 순환하면서 붉은 흙먼지는 다시 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먼지가 촉발한 비극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사건을 분석하며 간헐적 폭발성 장애나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언급합니다. 강태식이 사소한 자극에 극단적으로 반응한 것은 그의 정신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진단이 피해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학적 진단이 죽은 이들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왜 강태식 같은 인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는가? 전과 육범의 흉악범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살인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가 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왜 6개월이나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는가? 1999년 당시 총기 관리 시스템의 허점은 명백했습니다. 각 경찰서가 독립적으로 총기를 관리했고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가 없었습니다. 전과자의 총기 소지에 대한 심사도 형식적이었습니다. 강태식은 이러한 시스템의 허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문제만으로 이 사건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폭력성과 타인의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강태식에게 한상우와 이윤서는 인간이 아니라 단지 자신을 무시한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한상우가 만약 그날 추월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가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태식 같은 사람은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폭력을 휘둘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한상우가 아니었다면 다른 누군가가 희생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추월이 아니라 강태식의 본질이었습니다. 이윤서는 결혼식을 올린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미래에 대한 수많은 꿈을 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남편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꿈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한상우는 어린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딸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딸의 졸업식에 참석하고 딸이 사회인이 되는 모습을 보고 언젠가 손주를 안아보는 것을 꿈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딸은 아버지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강태식이 범행 당시 느꼈던 분노는 얼마나 컸을까요? 그것이 정말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큰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수없이 많은 불쾌함을 경험합니다. 누군가가 새치기를 하고 누군가가 무례하게 굴고 누군가가 우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순간에 깊은 숨을 쉬고 참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명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강태식은 그러한 최소한의 자제력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갖추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박도준은 그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그날의 악몽을 안고 살아갑니다. 총구가 자신을 향할 때의 공포,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탄환의 충격, 피로 범벅이 되어 필사적으로 온전하던 그 순간들. 그는 살아남았지만 완전히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의 일부는 그 도로 위에 영원히 남겨졌습니다. 조진호는 어떨까요? 그는 직접 방아쇠를 당기지는 않았지만 공범이었습니다. 그는 강태식을 말릴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시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강태식의 광기에 동조하고 범행을 방조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그리고 그는 5년의 형기를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조진호는 지금 어디선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직장을 다니고 가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웃들은 그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는 과거를 감추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양심은 과연 평온할까요?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이 25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한상우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진 앞에서 매일 울었을 것입니다. 명절마다, 생일마다, 기일마다. 이윤서의 부모는 딸의 웃음소리를 기억하며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상우의 딸은 자랐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지, 친구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녀는 아버지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요? 총기 관리 제도가 강화되었고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진전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불쾌함이 분노로, 분노가 폭력으로,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는 올해로 6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지 24년이 지났지만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집행을 중단한 상태이며 강태식을 포함한 수십 명의 사형수들이 교도소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태식은 교도소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아침에 기상하고 배식을 받고 제한된 운동 시간을 가지며 독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여전히 종교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교도관들에게는 모범적인 수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억 원화 배상금은 단 한 푼도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한 적도 없습니다. 조진호는 2005년 출소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는 이제 4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디선가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그는 평범한 시민으로 위장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는 형기를 마쳤고 더 이상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한상우와 이윤서의 유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상우의 어머니는 이제 70대 후반이 되었고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묘를 자주 찾지 못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아들의 사진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윤서의 부모님도 비슷한 나이가 되었고 딸을 잃은 슬픔은 세월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한상우의 딸은 이제 2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아버지의 부재를 느낍니다. 졸업식 날, 성인식 날, 취업이 결정된 날, 친구들이 아버지와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아픕니다. 박도준은 여전히 건설 현장 감리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60대가 되었고 머리에는 여전히 그날의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때때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 자신만 살아남았는가? 신혼부부는 왜 죽어야 했는가?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삼척의 그 도로는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비포장 도로는 깨끗한 아스팔트로 포장되었고 주변에는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이 길을 지나갑니다. 그들은 25년 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비극은 바로 그 허무함입니다. 고작 먼지 때문에 두 사람의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만약 그날 다른 길을 택했다면, 몇 분만 늦게 출발했다면, 추월하지 않고 뒤를 따라갔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인생에는 되돌림이 없습니다. 강태식은 감옥 안에서 늙어가고 있고 조진호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상우와 이윤서는 영원히 1999년 1월 19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늙지도 않고 꿈을 이루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도 못합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법은 판결을 내렸고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의는 실현되었을까요? 유가족들의 고통은 보상받았을까요?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풀렸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25년 전에 일어난 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폭력성, 법과 정의의 한계,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9년 1월 19일 삼척의 비포장 도로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인간의 생명은 얼마나 소중한가? 정의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